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12월 23일 화요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네, 빨리 가는 시간을 따라잡기가 힘드시죠?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쉬워서 시간을 붙들어 매려고 했나 봅니다. 아,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브가. 내일은 뭐가 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네. 아무튼 24일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은 빨리 오고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오늘도 다양한 곳에서 함께해 주시는 촌철님들이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마징가님,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면서 시선 집중을 듣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800님은 하우스 안에 가득한 예쁜 꽃사진과 함께 오늘도 여전히 꽃 자르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아이비님은 생전 처음으로 찹쌀 고추장 도전 중입니다. 손이 좀 가지만 맛있는 고추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지금 빚고 계시대요. 찹쌀 고추장을. 한국 음식의 맛은 장맛이죠. 장맛. 근데 그죠? 이거는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추장 맛이 떡볶이 맛을 좌우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떡볶이 먹고 싶네요. 따뜻한 어묵 국물에. 그러니까. 임재필님. 네. 성탄절 전날입니다. JB, 오늘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안 되나요?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요. 네. 네, 없어요. 하지만 따끈한 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윤곽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개입이 있었다는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진술을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었던 전직 공무원이 지난 9월 조사에서 김선교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서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업체 ESIN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을 이미 9월에 김건희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역 언론 기자 출신이 등장을 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김선교 의원과 친분이 있던 이 지역 언론 기자 출신에게 로비를 부탁한 정황을 또 특검팀이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로비 대가로 ESIND로부터 허위급여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았고 또 회사 법인카드로 5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첫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를 김선교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제 특감에 나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조사에서 2013년쯤에 사업 착공 무렵 지역 언론 출신 인사가 비서실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를 만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언론 기자 출신은 양평군청 공무원 등에게 ESIND 개발 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이번 주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선교 의원은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을 언급한 일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이 지역 언론 기자 출신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배경 스토리는 좀 얼추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김선교 의원의 해명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하는데 특정인을 언급한 일은 없다.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하는 그 민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만한 지시 아니입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언론 기자 출신이 소개를 해주는데 최 씨와 김 씨,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뭐로 소개를 했습니까? 그럼 그냥 단순히 개발 회사라고 그 개발회사 관계자라고 소개를 해준 겁니까? 그러면 군수는 그런 사람을 그냥 소개 좀 다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뒤에 누가 있는지를 얘기를 듣고 만난 겁니까? 이거는 특검이 추가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수사할 게 많은 거 아니냐.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는 왜 없냐. 또 촌철님들은 거기에 또 궁금증을 던져주고 계시네요. 그거는 또 별도의 사안이고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고 양평 고속도로 건은 또 별도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오늘 또 제기가 됐습니다. 한겨레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부인이 베트남 하노이로 갈 때 편의를 제공받았다. 의혹의 요지가 이런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메신저 대화 요 내용을 한겨레가 확보해서 보도를 한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자가 2023년 8월 16일 대한항공을 이용을 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출국하기 한 달 전쯤인 7월 18일에 이 비서관이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 송부드린다면서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두 사람의 항공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루 앞둔 8월 15일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 놨다고 안내를 합니다. 자, 이 사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베트남 하노이로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국 하루 전인 2023년 11월 13일 대한항공 관계자가 인천공항 수속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사진과 이용 방법을 전하면서 그룹장님께서 입장 조치해 두었다고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그런 메시지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지 않았다. 며느리와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도 편의 요청을 절대 반대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는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비서관이 또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내가 가족들 티켓을 어디에서 구해서 대한항공 쪽에 보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인 출국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수속 카운터는 사용했다. 면세점 쇼핑 때문에 라운지를 쓸 시간은 없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수속 카운터는 사용을 했다라고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에비추님이 쿠팡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제대로 된 해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했던 대한항공 호텔 그 숙소권 관련해가지고 숙박권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약간 해명을 하긴 했죠? 일단 신중치 못했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백승아 원내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 원내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김에 기자들이 관련 질문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 맞아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묻어있는 게 뭡니까?
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말에 짜증이 묻어있다. 그다음에 뭐 상처에 소금 이야기한 거 보면 본인은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직무 관련성 지적이 나오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죠. 저건 고압적인 걸 넘어서 적반하장식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정말 억울한 게 있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언론 보도가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수록 정식으로 진중하게 국민 앞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이 혹시 청탁금지법이라고 물으니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라는 말도 본인이 했던데요. 오늘 추가 해명이 나올지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어제 열린 재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면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특검법상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짚을 점은요? 두 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지 저는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 진행도 아니고 그냥 판결이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자기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지가 궁금하다. 일단 이 궁금증을 먼저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특검법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은 5월 31일 전에 나와야 됩니다.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돼 있으면 재판부도 어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지방선거 코앞에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치명타일 것이고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를 달게 되겠죠. 결국은 도 아니면 모다. 반반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인류의 사랑, 소망, 희망 다 사라지는 소식들 뿐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2025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가 31.9%로 1위를 기록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28.2%로 2위,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가 16.9%로 3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사가 1996년 이후 3년에 한 번씩 실시돼 왔는데 지난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1위를 내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확고부동한 1위였는데 이번에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 이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1년 전에 참 너무나 큰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그거를 국민들의 민주 역량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46.9%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에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1.8%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순위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다만 평균 점수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6.0점을 줬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이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82.7%가 뭐를 꼽았냐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민주주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핵심 과제가 뭔지가 그대로 이 조사 결과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 갈등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과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영 님이 국민의식은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
느낌표랑 물음표 같이 보내주셨고요. HB2YI님은 성숙해야 경제, 복지가 잘 자리를 잡는 거죠. 돈프리TV님,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 저절로 부유해집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등 19만 건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일반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해서 유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신규로 가맹점이 들어왔을 때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려고 정보를 빼냈다. 뭐 이게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신한카드사의 이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카드 영업소의 한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맹점 대표의 정보를 아주 쉽게 접근해서 빼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은 정보 보안에 구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 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뉴스 리포트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가입자가 본인이 맞는지 안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는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이용자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시범 적용합니다. 정부는 안면 인증 서비스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앱을 활용해 시범 적용한 뒤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예를 들어서 범죄 조직이 노숙자의 신상 정보를 입수해서 그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만든 뒤에 그 신분증으로 뭐 통장을 개설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뉴스는 참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걸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신분증 등록 때 입력된 얼굴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 신청자의 얼굴을 대조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당장 따라붙는 우려가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이 저장 또는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대조 때의 사진은 남기지 않고 얼굴 일치 여부에 대한 yes 또는 no 정보만 남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전혀 엉뚱한 질문 하나만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알뜰히 주민등록증을 관리한 탓에 10년 전에 주민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헌데 5년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조 과정에서 yes로 나올까요? no라고 나올까요? 이 정도의 차이는 걸러낼 정도로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술은 이런 용도 외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해옴님이 여기저기 이 정도 개인정보 유출이면 매번 카드 핸드폰 번호 바꾸다가 이제 주민번호도 바꿔야 할 판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